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그 법인세에서 우리 접대비의 범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자, 지금 132페이지입니다. 교재 132페이지를 펴시고 우리 바로 앞에 131페이지 공부하다가 우리 131페이지까지 하고 앞에 영상에서 이제 끊고 이제 넘어왔죠. 자, 우리는 여기 접대비의 범위 어떤 거는 접대비가 되고 뭐 어떤 거는 접대비가 아닌지 뭐 이런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접대비의 범위에 들어오는 게 무엇인지 아닌 건 무엇인지라는 걸 하고 있고 아까 판매 잔격은까지 했고요. 132페이지 다섯 번째. 자, 광고 선전용 견본품, 수첩, 달력 같은 거 요걸 지급한 거가 한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광고 선전용으로 여러분 우리 뭐 견본품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뭐 수첩, 달력 이런 거 이제 뭐 연말이나 특히 많이 보게 되죠. 많이 받게 되는데 자 그거를 이제 회사 입장에서 그거를 주는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불특정인한테 우리 업무 목적을 위해서 뭘 주면 그거는 광고 선전비라고 해서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경우겠죠. 자 우리 아까 예를 들자면은 뭐 대학로, 뭐 명동, 신촌, 여의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신제품, 뭐 견본품을 나눠주면서 써보시고 좋으면은 주변에 추천 좀 해주세요. 불특정 다수죠,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 회사의 영업으로 하는, 우리 회사의 업으로 하는 그 뭐 제품, 시제품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있죠. 견본품, 수첩 이런 걸 나눠주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당연히 전액 광고 선점비로 하는 거예요. 전액 송금 인정.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갔더라도 예를 들어서 견본품 하나에 예를 들어서 한 만 원짜리다. 5천 원, 만 원이라고 만 원으로 할게요. 만 원인데 우리 회사 규모가 커. 그래서 전국에서 뭐 각 대학교 앞에서 뭐 젊은 대학생층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었고 막 나눠주고 있대요. 그래서 뭐 각 대학교별로 막 예를 들어 한 500개씩 나눠준다고 해봐요. 그 돈이 얼마겠어? 견본품 뭐 원가 만 원이고 판매가 2만 원인데 그걸 우리가 다 주고 있잖아 지금. 그죠? 500개씩 하면은 뭐 대학교가 몇 개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몇 억이 들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되게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죠. 광고 선전비로.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향후에 그만큼 큰 매출을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 우리 무슨 자선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좋은지 한번 써보면 알 거다 이거 아니야. 써보고 좋으면 어디 여기저기 주변에 광고 좀 해달라. 좋더라. 저거 사서 써라 이렇게. 그런 용도니까 돈이 절대적인 규모로 보자면 크지만 그지? 몇 억이 들어갔더라도 합리적인 거잖아. 회사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를 하고 그 광고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불특정 다수한테 뭘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디에 그걸로 로비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걸 했으니까 나 좀 잘 봐줘서 특권을 나한테 좀 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 진짜 공정하게 제품을 한번 판단해 달라는 그런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상황인 거니까 어때요? 거기에 들어간 광고 선전비는 뭐 절대 금액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광고 선전을 위해서 견본품, 수첩, 달력을 주는데 그걸 특정인한테 주는 경우를 판단해 봅시다, 이제. 이제 우리 뭐 대학교 앞에서 지나가는 대학생 다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특정인한테 만나가지고 야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고 특정인을 특정하는 거야. 누구한테 주는지. 자 만났어. 누구한테 줍니다. 그런데 특정인한테 이 견본품이나 달력을 주는데 그 견본품이 여러분 연간 5만 원 이하라면은 거기까지는 광고 선전비로 봐. 그러니까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1년 동안 특정한 사람한테 5만 원까지 5만 원 이하니까 딱 5만 원까지 지출했다면은 광고 선전용으로 광고 선전비로 본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일단 니은 볼게요. 세부 사항은 이따가 보고 니은 1년 동안 5만 원을 초과했다. 5만 원까지는 광고 선전비로 보는데 5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중요한 거 뭐? 전액을 접대비로 보아서 한도 시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액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그걸 나누는 거 있죠. 지금 여기는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1년당 1년에 연간 1년 동안 한 사람한테 5만 원 기준으로 하잖아. 5만 원까지는 광고 선전비. 5만 원 초과했으면은 어때요? 여러분 5만 원 초과 분만 접대비인 게 아니고 다시 한번 5만 원 초과 분만 접대비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5만 원은 그냥 뭐라 기준이야. 그냥 판단의 기준이야 그냥. 그래서 5만 원을 초과했니? 그럼 예를 들어 7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은 5만 원 초과한 2만 원만 접대비인 게 아니고 5만 원을 초과했니? 그러면 그 금액 다 7만 원 전체를 접대비로 넣어서 한도 시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정을 볼 때 그냥 꼼꼼하게 보시면 돼. 어떤 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5만 원까지 봐줄 거야. 그러니까 5만 원 초과했니? 그럼 초과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규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꼼꼼하게 딱 날을 세워가지고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여기 접대비 여기 견본품 뭐 달력 주는 거 수첩 주는 거 이런 거를 주는 거는 뭐다 5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5만 원까지는 광고 선전비로 보니까 전액 송금으로 봐요. 근데 5만 원을 초과할 때 7만 원 떠올려. 7만 원이다. 5만 원 초과 분인 2만 원만 접대비, 5만 원은 전액 송금 이게 아니고 5만 원은 그냥 판단의 기준이었어. 그래서 7만 원이다. 5만 원 초과했다. 그럼 7만 원 전체를 접대비에 넣어서 본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보라색 필기는 세부적인 건데 한번 볼게요. 자, 1년 동안 여러분 5만 원 판단한다고 했잖아. 5만 원까지는 봐주니까 전액 송금으로. 이때는 여러분 한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건은 이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다시 한번 1년 동안 5만 원까지 5만 원까지를 광고 선전비로 100% 송금 인정하잖아요. 이 5만 원 여부를 판단할 때 뭘 줬다. 근데 한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건은 합산할 때 이 5만 원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딱 3만 원 이하니까 딱 3만 원짜리 수첩을 여러분 특정인 사람 A한테 10개를 줬어. 이 3만 원짜리 10개.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3만 원 곱하기 10, 10개면 30만 원이니까 연간 5만 원 초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때는 뭐다? 아니에요. 이 3만 원까지는 아무리 줘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 개당 3만 원까지는 3만 원 딱 3만 원, 3만 원 이하까지는 아무리 주더라도 이 연간 5만 원 기준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 말은 즉 3만 원까지는 몇 개를 주더라도 다 광고 선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요게 좀 규정이 5도 나오고 3만 원도 나오고 좀 이제 까다로워요. 잘 들으서 잘 이제 이해해 놓으세요. 자, 이거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대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제하려고 하는 게 과도하게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지출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견본품으로 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 선전을 하려는 거야. 그쵸? 이거를 받았다고 해서 보통 접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받는 사람도. 견본품 좀 좋은 거 받았어요. 그러면은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번 써볼까? 정말 좋은 거지 한번 써볼까? 이 정도지. 내가 접대를 받았으니까 저 상대방하고 뭐 거래를 할 때 저 사람한테 뭘 줘야지.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때 너무 그래도 그거를 빙자해서 너무 비싼 걸 주지는 말라고 해서 이런 게 있는 거야. 특정인한테 5만 원 초과하고 이런 거 안 된다. 그럼 접대비로 볼 거야. 이거는 과하게는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세법은 이렇게 보는 거야. 일단 한 개당 3만 원 이하 있죠. 요즘 좀 기준이 많이 올라간 거야 옛날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수첩이나 이런 걸까? 수첩, 볼펜 그런 거겠지. 뭐 달력도 탁상 달력이나 그런 거. 요즘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3만 원이라고 해도 막 엄청 그렇게 고가인 느낌이 아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약간 괜찮은 뭐 노트나 뭐 책이나 뭐 이런 걸 받았다고 해서 그걸 불특정인한테 줬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고 누가 이제 거래처한테 가서 거래처 만나가지고 특정한 사람한테 줬다는 거야. 수첩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줬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3만 원짜리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접대받은 건 아니잖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이 정도 저 괜찮나? 그래 뭐 홍보용이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야 접대 받았으니까 나중에 뭔가 거래할 때 저쪽에 뭔가 이권을 몰아줘야겠어. 뭐 이 생각 안 하죠? 그죠? 수천 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만 원짜리 누가 이제 한 10개 줬어. 한 20개 줬다고 해봐. 이거 쓰시고요. 주변에 또 많이 가족들하고 나눠 쓰세요. 수첩 나왔습니다. 뭐 고맙긴 하지만 뭐 그 정도를 했다고 해서 무슨 내가 접대받았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요. 지금 세법이 볼 때. 알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세법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묘하긴 하지만 이거는 세법은 어떻게든 금액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3만 1,000원짜리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애매하지만 3만 1,000원이면 법정으로 3만 원 초과하잖아 지금. 그러면 3만 1,000원짜리 두 개 줬다. 그러면은 5만 원 초과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6만 2천 원 전액 접대비라고. 에이 그 1,000원 가지고 뭐 그래 막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든 기준 금액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기준으로 하는 금액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세법이 판단할. 그러니까 뭐다? 3만 원짜리 이하는 여러 개 줘도 돼. 3만 원까지는 여러 개 줘도 돼. 라는 거예요. 됐죠? 밑에 이거 보세요.
5만 원 초과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그 비슷한데 이번에 4만 원짜리 수첩이야. 뭐 3만 1,000원이라고 해도 돼요. 4만 원짜리야. B라는 사람한테 10개 줬대요. 그럼 어때? 4만 원짜리 10개 줬으니까 40만 원이라고. 그치? 3만 원 이하가 아니니까 제외할 수 없어요. 3만 1,000원이든 3만 2,000원이든 다 더해야 돼 이제. 더했죠? 40만 원이야. 그럼 연간 5만 원 초과했죠? 그럼 40만 원 전액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 시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하나 더 아까 말했던 거 주의하라고 했죠? 5만 원 지금 40만 원 접대비로 본다고 했어. 이때 5만 원까지는 괜찮다면서 5만 원까지는 전액 광고 선전비 초과하는 35만 원만 접대비입니까? 아니라고. 알았죠? 5만 원 초과인지를 판단하고 나면 전액 5만 원 초과분이 35만 원뿐 5만 원만 접대비가 되는 게 아니고 40만 원 전액을 접대비로 봄의 유의라고 제가 필기에 굳이 적어놨죠. 일부러 적어뒀으니까 여러분 요거 꼼꼼하게 판단하세요. 많이 나와. 문제에서 딱 나와가지고 뭐 연간 얼마짜리를 뭐 몇 개 줬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판단해야 되니까 이론적인 베이스를 탄탄하게 가져갑시다. 자, 6번.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반갑다. 그죠? 6번 뭐예요?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액이야. 이것도 뭘로 봐요? 접대비로 봐요. 요거 아까 어디서 봤죠, 여러분? 그렇죠. 조세. 앞에 문항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그러네요. 나왔다. 124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124페이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만약에 공제받는다면 공제액이라면 그거는 자산이잖아. 부가가치세 선급금 자산.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그 회계 처리 자체를 자산으로 했으면 세무 조정할 게 없는데 만약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면 송금불산이 부가가치세 선급금 유보라고 했지.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액인 경우가 아니고 불공제되는 거 있지.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돈을 부담했지만 이 법인이 물건을 사면서 현금을 주고 매입세액을 부담했어. 하지만 공제는 안 해주겠다는 거야. 언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는 안 해주겠다. 왜? 사세 등 너무 잘못했잖아. 너 의무 이행 안 했지. 이게 부가가치세법 입장. 토비, 대면, 간은 회사의 잘못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세법의 정책상 세법의 구조상 해주지 않겠다고 했지. 그리고 여기 그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있었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불공제예요. 이거는 불공제 사항 중에 하나잖아. 토비 대면할 때 되죠. 그리고 그때 공부했어요. 뭐라고? 이거는 오른쪽은 법인세법의 입장이죠, 여러분. 여기 오른쪽 필기들은 법인세법상 처리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였어요. 여기 보면 뭐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일단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불공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안 빼준다고. 그러고 나서 법인세는 어때? 얘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접대비로 봅니다. 그래서 한도 내에서만 송금 인정하는 거야. 당연히 한도 초과분은 송금 불산임 기타 사유 출하는 거고. 됐죠? 요거 아까 했던 겁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몇 페이지였죠? 맞다. 132페이지. 6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접대비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이야.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니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이거는 뭐다?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로 보험이라는 거야. 밑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접대했을 목적으로 물건을 샀대요. 500원짜리인데 부가가치세 50원이 있어서 550원을 줬대요. 상대방한테. 아까 예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 50원은 부가가치세라고 했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내가 550원을 상대방한테 줬더라도 이 50원은 어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요. 지금 말하는 건 부가가치세법이야. 자, 지금 오케이. 여기 부가가치세법이고 그렇다면은 물건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 해당 매입세 50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법인세법상 이것도 접대비로 봅니다. 당연히 이 물건 자체도 접대비예요. 나중에 줄 거니까 상대방한테. 그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접대비로 봐서 한도 시부인 받게 해주겠다는 거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액을 불공제했죠. 법인세법에서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이 법인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접대액이 그 자체가 전액 전부 다 부인돼야 될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 한정된 금액까지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봐서 한도 시부인해서 한도 안에 있다면 인정되는 거예요. 송금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거. 자, 넘어갈게요. 자, 7번. 여러분 7번 이거는 다른 이야기야. 6번하고 이것도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가 법인세하고 계속 끼어들죠. 그러니까 법서부는 여러 공부할 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우리 법인세에서 사업소득, 법인세 각삼년도 소득 금액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세에서 사업자의 소득 금액, 사업소득이라고 했지. 총수익 금액하고 사업소득이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부가가치세는 항상 끼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 주관식 문제를 풀 때나 법령, 객관식 문제, 법소부, 국기, 국징 다 나오잖아. 거기에도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요. 아셨죠? 정리해두면은 자 7번 볼게요. 이거는 조금 다른 부가가치세예요. 6번하고 달라요. 6번은 내가 물건을 사올 때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나한테 판 그 상대방한테 준 현금이었어. 내 물건을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접대할 거예요. 그때 이 현금 내가 지급한 이 사올 때 드린 50원도 이 사람한테 준 접대비에 포함해서 시부인 받겠다. 이게 6번이야. 됐죠? 7번. 자, 7번은 현물 접대 시 접대하는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도 접대비로 봅니다. 결론부터 딱 일단 먼저 내가 상대방한테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만든 물품이 있다고 해요. 내가 만든 물건이 있어. 삼성전자다. 갤럭시를 만들었어. 갤럭시를 새로 나온 갤럭시입니다. 막 접히고요. 좋아요. 접히고 막 말리고요. 좋아요. 상대방한테 자 이거 써보세요라고 줬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현물, 현금이 아니고 현물, 물건을 준 거예요. 상대방한테. 자 이때 여러분 이야기를 할 건데 잠깐 밑에 사례로 말할 건데 자 일단 먼저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줬다고 해봐. 예를 들면 여러분 갤럭시만 100만 원짜리야. 요즘 비싸니까 200만 원으로 합시다. 요즘은 200만 원이 넘어. 아무튼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갤럭시 새로 나온 거. 갤럭시 폴드 4. 뭐 이거 들으실 때 5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비싼 휴대폰을 상대방한테 내가 만든 걸 줄 거래. 상대방한테. 200만 원짜리야. 판매가가. 판매하면 주면서 상대방한테 물건을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까요, 여러분? 자, 200만 원짜리인데요. 새로 나온 거예요. 자, 써보시고 기분이 좋으시죠? 비싼 거 드리니까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봅시다. 거래처 사장한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럴까요? 삼성전자가 주면서 자 이거 200만 원짜리인데 그래 우리 그 앞으로 계속 거래하는 관계니까 잘 가지고 유용하게 쓰십시오. 자 그런데 야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부가가치세 우리 사장님 이거를 선생님 이거 만약에 매장 가가지고 우리 디지털 플라자 거기서 산다면 200만 원 주고 사실 거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 20만 원도 따로 내셔야지. 즉 220만 원 주고 사실 거 아니잖아요. 220만 원 주고 사실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끄덕이겠지. 그럼 자, 내가 200만 원짜리 이거 매출 200만 원짜리 드리잖아.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세 20만 원은 주세요. 내가 그거 내가 먹는 거 아니잖아. 내가 갖고 있다가 저기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내가 20만 원 잘 내겠습니다. 나라 국고에 잘 내겠습니다. 이랬다고 해봐요. 그럼 상대방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론 좋겠지. 여러분 200만 원짜리 받았으니까 물론 좋겠지. 근데 여러분 이게 애매한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내가 물건을 줄 거면 그냥 부가가치세도 안 받지. 그죠? 그리고 내가 내겠지 보통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부담하겠지. 여러분 부가가치세 안 받는다는 건 그냥 안 받고 안 하는 건 탈세야.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부가가치세 안 받아요. 아이고 여러분 그거 누구 맘대로 안 받아. 안 돼요. 그거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거래를 잘해보자고 평소 그 거래처한테 주면서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받아서 내는 경우도 뭐 현실적으로 뭐 잘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그럴 수도 있잖아. 이번에 뭐 200만 원 드릴 건데 부가가치세 부담하실 분은 드릴게요라고 했다고 해봐. 그 접대 그 저한테. 그럼 나라도 받겠다. 주세요라고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다는 거지 근데. 접대용으로 할 거면 그냥 주지. 쓰세요 이러죠. 근데 이걸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200만 원짜리야. 근데 부가가치세 20만 원이니까 원래 소비자한테 판다면 220만 원 받아야 되지. 그리고 20만 원은 내가 갖고 있다가 법인 입장에서 그걸 잘 갖고 있다가 내야 되잖아.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여러분 방금 말했던 거는 아까 전에 다 설명했던 겁니다. 지금 말했던 거는 어딨죠? 124페이지 밑에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때 다 했어요. 한번 요거 가서 지금 혹시 이거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듣고 오세요. 부가가치세는 중요합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다른 게 잘 들어와. 그냥 무작정 여러분 그 세법 문구를 보고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아셨죠? 124페이지. 다시 132로 돌아와서 자 이해되시죠? 그래 20만 원은 내가 갖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7월 25일까지 일기 거 그때 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접대용이니까 뭐 200만 원짜리 주는 거야. 그지? 주는 거고 부가가치세도 달라고 하면 약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주는 입장에서 약간 좀 그렇다는 거지.
야 이거 내가 준다 써 이렇게 막 깔끔하게 멋지게 촥 줘야 되는데 주고 부가가치세는 주세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 얼굴 모양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내가 그냥 내야 돼요. 내긴 내야 돼 당연히. 누구한테 공짜로 줬더라도 사업상 증여죠. 줬더라도 당연히 공급이니까 공급에 해당되니까 해당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부가가치세에서 당연히 했죠, 여러분. 자, 그때 여러분 현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거잖아. 그렇지만 어떻게 돼? 나중에 접대 그 50원을 20만 원에 대해서도 내가 부담하는 거야. 접대한 법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읽어보세요 이제. 현물 접대 할 때 현물로 접대했다는 거야. 그때 내가 접대하는 법인 나 삼성전자가 부가가치세 매출세 20만 원. 그래서 갤럭시 폴드 그 200만 원짜리에 대한 그것도 주고 20만 원도 내가 부담했다는 거야. 원래는 상대방한테 20만 원을 받아서 냈어야 되는데 국가에 내가 그냥 20만 원도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20만 원도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냈어야 될 거를 내가 대신 내준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얘한테 20만 원을 준 거라고.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얘한테 200만 원을 준 게 아니고 220만 원을 준 거야. 그지? 원래 얘도 무조건 그 물건을 산다면은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어야 되잖아. 220만 원 주고 산다니까. 맞죠? 그 결과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현물 접대할 때 부가가치세 매출세 어떻게 하냐고. 접대비에 포함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숫자로 볼게요. 자, 여러분 장부가 4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하고 갤럭시 폴드 만드는데 원가가 400원인 거야. 그러니까 장부에 400원이라고 딱 찍혀 있어 재고자산이. 됐죠? 근데 밖에서 팔면은 500원에 팔 수 있대요. 당연히 마진 붙여서 팔아야 되니까. 그게 500원이래 시장가가. 이거를 누구한테 줬대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if 만약에 여러분 이렇다는 거야. 내가 그거를 외부에 이 갤럭시 폴드 새로 나온 거를 외부에 판다는 거야. 제3자한테. 그럼 얼마 받겠냐고. 아까 예를 들자면 220만 원 받겠죠? 현금. 자, 그걸 떠올리세요. 이거 해당 물품을 외부 제3자한테 판매했다는 거야. 그럼 돈을 얼마 받아요? 시가 500원 짜리니까 어때? 당연히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50원을 내가 받아야겠죠? 이따가 50원은 당연히 나중에 나라에 내겠지만 일단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현금 550원. 이때 오른쪽에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대변에 매출은 500원이에요. 수익은 요것만. 수익은 500원만이 내 수익이에요. 맞죠? 50원은 뭐다? 내가 임시로 갖고 있다가 나라에 나중에 내야 될 거야.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뭔데? 아까 했잖아. 부채. 임시로 맡아둔 거예요. 예수금. 미리 받아둔 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나라에 내야 되는 돈. 됐죠? 예수금입니다. 그러면서 물건이 여러분 외부에 판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재고자산 400원 없어지고 매출원가 400원 이렇게 비용 잡히는 거죠. 비용. 자산이 없어지면서 비용화된 거죠. 말했듯이 뭐를 전제로 하는 거다. 지금 모든 말은 계속기록법을 전제로 지금 수업합니다. 재고자산 파트, 회계에서 재고자산 파트를 공부할 때는 실질재고조사법을 메인으로 공부하죠. 추가로 계속기록법 하는 느낌으로 공부하죠. 하지만 재고자산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에서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계속기록법을 전제로 하고 수업하는 거라고. 눈에 확 보이니까 일단. 한 분개 한 줄로 재고자산이 사라지고 그게 비용화됐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 계속기록법을 하는 게.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현금 보세요. 550원이 들어왔어. 그리고 이 550원을 상대방한테 줬다는 거야. 같이 맛있는 걸 사 먹든 뭐 현금으로 주든 접대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550원이 다 접대비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돌려서 한번 생각하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아까 갤럭시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 200만 원짜리도 준 거고 결국 내가 이 원래 20만 원 받아서 나라에 냈어야 되는 것도 내가 그냥 낼게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20만 원을 내가 주는 거라고 상대방한테. 그걸 다시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똑같죠 그거랑? 그래 결국은 내가 20만 원 부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기본적인 그 제품의 시가도 뭐다? 당연히 접대비고 10% 부가가치세도 결국 내가 안 받고 내가 부담하니까 그것도 상대방한테 주는 거다. 접대비라는 거야. 밑에 적었죠? 보통 현물을 상대방한테 접대할 때는 모양 빠지지 않게 부가가치세도 내가 슬쩍 내주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한대요. 그러므로 매출세의 50원도 실질적으로는 상대방한테 접대용으로 지급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상대방이 낼 돈을 내가 대신 낸 거니까 상대방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급 접대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따라하셨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2번 동그라미 2번 네모 뭐였어? 접대비의 범위.
어디까지를 접대비로 보고 이런 거 있지. 뭐 부가가치세 현물 접대 시에 방금 매출세액은 접대비로 본다. 뭐 이런 거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133페이지로 오세요. 133페이지로 133페이지는 이제 세 번째 네모 현물 접대비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줬을 때 자 뭘로 할 것이냐라는 게 있어. 어떤 금액으로 할 것이냐. 아까 전에 우리 밑에 예를 봐봐요. 일단 물건을 준 겁니다. 물건을 상대방한테 줬어요. 이걸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라는 거야. 결론은 여러분 시가나 장부가액 중 큰 걸로 한다고 해. 여러분 보통은 여러분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게 우리가 많이 보는 상황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갤럭시 만드는데 400원 들었어. 근데 그거를 100원 마진 붙여서 시장에서 500원에 판다. 요게 보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재고자산을 접대할 거예요. 준다고 하면 현물 접대로. 그러면 당연히 보통은 접대할 때 장부가가 시가보다 작아요. 즉 시가가 큰 게 보통이지. 그래야지 그 나머지는 보통 마진이잖아. 마진. 100원만큼 남기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시가라고 생각해도 무리 없어요. 우리한테 특히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대부분 무조건 시가가 커. 그게 보통의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간혹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때는 더 큰 걸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시가로 한다. 그리고 시가가 보통 크다. 장부가액보다. 그죠? 시가로 한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엄격하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가와 장부가액 둘 중에 큰 금액 맥스 이걸로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외운다면은 하지만 보통은 시가로 보면 되는 거야. 이 규정에 있는 거는 가끔 가다가 장부 금액이 북밸류가 페어밸류 시가보다 커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 경우에도 그럼 시가로 해보면 작은 금액이 돼버리잖아. 접대비를 작게 봐버리잖아. 그렇게는 이상하다는 거야. 큰 걸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죠? 세법의 입장입니다. 이게.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험에 대부분 여러분 시가가 더 크게 나와. 그러니까 시가라고 알고 있어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보통 그렇게 합니다. 시가로 표현한다. 현물 접대비는 뭐다? 시가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뭐다? 만약에 장부 금액이 시가보다 크다면 더 큰 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외우기 더 좋아요. 맥스 시가 장부가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시가로 하는 걸 현물 접대비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장부 금액이 시가보다 크다면은 그러면 그 큰 금액 장부 금액으로 하겠다 이거야. 하지만 뒤에 전제는 거의 안 나올 거야 우리 시험에. 그냥 시가로 한다고 풀어도 무리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했던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 자 장부는 여러분 어때? 만약에 장부가 제품 장부가 400원짜리를 했다고 해봐. 400원. 갤럭시 만드는 원가야 이게. 400원이야. 그거를 주면서 400원 이렇게 줬고 접대비 400원 줬고 그거는 배웠대. 바로 우리 앞에까지 강의를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가 맞아. 부가가치세 예수금. 여러분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거는 시가의 10%죠. 판매가의 10% 받잖아. 그러니까 디지털 프라자에 500원에 팔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50원이잖아. 그죠? 그거를 상대방한테 주면서 맞아. 이거를 부가가치세를 받는다면 50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 50원이죠. 부채로 잡아. 그리고 제품 400원짜리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그래 400원짜리 사라지고 부가가치세 50원이니까 내가 접대비를 450원만큼 했구나라고 만약에 장부에 적었다고 해봐요. 조금 뭔가 아구가 안 맞죠. 그죠? 그렇지만 이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실제로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담당자 그러니까 장부에 회사가 이렇게 했다고 엄청 많이 나와요. 없어지는 제품 장부가액 만큼 접대비 그리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놓치지 않고 보통 더해줘 여기. 접대비 50원에 여기 포함한다고 많이 이렇게 주어져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더해줘야겠죠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 자 이거를 보고 세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놈아 왜 장부 금액으로 했냐라는 거야. 왜 작은 금액 장부 금액으로 했냐라는 거야. 나는 시가로 볼 거라는 거야. 시가. 대전제는 지금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크다는 전제입니다. 장부 400 시가는 500원인 거예요. 자 제품 400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대변에 여러분 100원만큼 제품 처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지금 회계 처리하고 달라요. 그죠? 아니 회계 처리라는 게 회계상 처리. 회계상 처리는 여러분 당연히 재고자산 판다고 하면 매출 잡히고 매출원가 따로 잡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제품 처분이익이라는 게 안 잡히죠? 무슨 말인지 알아? 당연히 회계에서는 갭에서는 회계에서는 예를 들면 매출 500원 맞죠? 일단 부가가치세 일단 생각하지 마. 매출 500원 차변에 현금 500원 맞죠? 그리고 밑에 재고자산 400원 빠지고 차변에 매출 원가 400원. 우리 방금 보고 온 것처럼.
이렇게 잡는다고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 맞죠? 매출 500원, 현금 500원, 부가가치 생각하지 말자고. 대변의 재고자산, 차변의 매출 원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이해를 위한 거야. 이해를 위한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본질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제품 처분이익 이런 건 여러분 언제 해요? 처분이익 이런 거 언제 보여? 유형자산에서 이렇게 하죠. 맞아요? 유형자산에서는 특정 시점의 장부금액, 유형자산 취득원가랑 감가상 누계액 빼줘. 특정 시점 장부금액이잖아. 그게 빠지면서 얼마를 받았냐? 현금병. 그 차익 뭐냐?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혹은 처분 손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퉁치는 거야. 내가 들어오는 현금이랑 없어지는 장부금액을 한 번에 잡아서 차액을 처분이익 혹은 처분 손실로 잡는 거. 그건 유형자산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재고자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만 여러분 재고자산을 파는 거는 뭐야? 지금 갑자기 회계 강의를 좀 하게 되는데, 회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거는 여러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죠? 유형자산 우리가 기계장치, 건물 이런 거를 뭐 회사가 매년 팔겠어요? 아니지. 몇 년에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금액도 크고 한 번씩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처분 이익만 봐도 돼요. 총액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순익으로 순수한 네팅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여러분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봐봐, 삼성전자 아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뭐 농심에서의 새우깡 이런 친구들은 어때? 그거를 만들어서 파는 게 얘들의 메인이잖아. 메인 업무죠. 그러니까 매출은 얼마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정확하게 매출은 얼마인지 따로따로 관리가 필요한 거야. 매출 얼마, 매출 원가에 얼마인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 거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 막 관리하잖아. 그죠? 그렇게 약속한 거야, 약속. 알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500원짜리를 4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만큼 이익이다. 그게 우리가 회계로 하자면 매출 총이익이잖아. 매출 500, 매출 원가 400원 해서 매출 총이익 100원인데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분개를 그냥 한 거예요. 제품 400원짜리가 사라지고 500원에 판 거니까 제품 처분이익, 즉 회계상 우리가 회계상으로 하자면 이게 매출 총이익을 말하는 거죠. 제품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생긴 게 100원이다 이 말이야. 맞죠? 똑같잖아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처분해서 접대한 걸로 본다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시가로 본다는 거는 시가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이 사람한테 새로운 이 거래처한테 접대한 걸로 본다고. 그러니까 시가로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았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400원짜리 내가 갤럭시 만드는데 400원 들었어요. 근데 이건 시장가 500원이야. 근데 상대방이 받을 때는 뭘 받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디지털 프라자에서 팔고 있는 500원짜리 그 갤럭시를 받는 거잖아. 네가 장부에 뭐라고 적었든 이 사람이 받는 효용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거를 바로 뭐 어디 판다고 해봐. 뭐 밀봉 새 제품입니다. 뭐 200만 원인데 5만 원만 깎아서 팔게요. 이래도 사간다고 해봐. 그죠? 뭐 5만 원 일단 생각하지 말고 200만 원을 팔았다고 해봐요. 그죠? 이 사람의 효용은 시가로 효용을 받을 거라고. 접대비 받는 사람은, 접대 받는 사람은. 그죠? 그런 겁니다. 똑같은 관점이에요. 설명을 위한 겁니다. 접대한 입장은 이걸 상대방한테 제3자한테 팔아가지고 상대방한테 돈을 주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 물건을 받으면 시장 가격으로 내가 살 거를 안 사고 이걸 받은 거니까 내가 이 접대받는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뭐야? 시장 가격으로 효용을 누릴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좀 길게 설명도 드리고 막 회계가 어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그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셔도 만약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다 알아야 내가 풀 수 있냐 아닙니다. 그냥 요 단계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결론은 뭐다? 부가가치세 예수금 50원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아래 위나 똑같잖아 지금. 차이점은 뭐예요? 현물 접대비. 물건으로 줄 때는 시가로 한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시가가 더 클 테니까 보통은 만약에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장부금액으로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시가가 더 크게 나올 거야. 그냥 보통의 상황으로 나올 거예요. 자, 됐죠? 밑에 설명을 보자면 여러분 보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접대비 회사는 450원으로 했는데 접대비 세법은 550원 한 걸로 본다고 했지? 그러니까 CV는 대상이 되는 게 550원이다 이 말이야. 맞죠? 근데 손익계산서상에는 450원만 적혀있죠. 그지? 그러니까 회사가 450원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B. 우리 세무조정할 때 B 접대비 450원 이라고 적어둘 거 아니야 회사는. 거기에다가 뭐다? 플러스 100이라고 옆에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접대비 550원을 접대한 걸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550원을 어떻게 한도 시부인하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0원 더 가산해 주잖아. 접대비에. 맞죠? 이때 여러분 추가적인 세무 조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여러분 뭐였어? 그 기억나요? 그 영업용 승용차 공부할 때 스텝 1 뭐였어? 세무조정 3단계. 의무 2개, 단계 3개였지. 단계에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감가상각의제,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이었지. 그래서 만약에 회사는 150원만 상각했는데 장부에 우리가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해봤더니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해봤더니 금액이 200원이 나왔대. 그 금액이 절대치가. 그럼 기존에 150원밖에 안 됐으니까 요거를 추가로 50원만큼을 더 어떻게 해서 강제 상각했지. 송금 산입, 영업용 승용차, 뭐 감가상각비 50원, 추가 상각해서 50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했었죠. 세무 조정을 하고 금액을 조정했죠. 150원으로 장부에 돼 있는 걸 200원으로 바꿀 때 송금 산입이라는 세무 조정을 했었잖아. 그죠? 133페이지고 잠깐 보고 올게요. 지금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자, 보고 올게요. 여기 지금 112페이지 보세요. 112페이지 이건 풀이구나. 지금 앞쪽에 풀이고 사례를 풀었던 걸 보면은 다 같은 건데요. 사례 볼까요? 사례. 맞네요. 112페이지 보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회사는 15 했는데 장부는 20을 원해. 20으로 볼 거야. 5원만큼을 송금 산입 5원 마이너스 유보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 감가상각비가 20원 한 걸로 됐죠. 그러고 나서 스텝 3에서 시부인하고 했잖아. 그지? 하지만 여기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132페이지였나? 그새 까먹었네. 133페이지인가? 맞네, 133페이지네요. 자,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 여기서도 여러분 기본적인 건 비슷하잖아. 접대비 450원을 550원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뭐해? 송금이 100원 늘어나는 거죠. 일단 시부인 전 단계에서 450원이 아니라 550원 접대비로 계산한 걸로 바꿔주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송금 산입 접대비 100원을 하는 게 맞아요. FM대로 하면 그게 맞다고. 봐봐. 그래서 밑에 송금 산입 접대비 100원 이렇게 원래 세무 조정을 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뭐다? 여기 보면 제품 처분 이익도 100원이 누락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접대비 100원을 시가로 본다는 건 아까 말했죠. 이걸 처분해서 그 돈을 시가로 처분한 돈을 상대방한테 준 걸로 지금 간주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래 장부가액 400원이라고 지금 장부 있었어. 근데 이거를 줄 때 처분이익 100원을 생성시켜야 된다고 지금. 제3자한테 판 거를 가정해서 생성시킨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입금 산입 항목이야. 맞지? 장부에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없잖아, 지금. 제품 처분 이익이. 근데 제품 처분 이익 100원이 생기잖아요. 세법상 관점으로는. 그러니까 입금 산입 제품 처분 이익 100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 세무 조정 있죠. 송금 산입 접대비 100원, 입금 산입 제품 처분 이익 100원. 이거를 두 개를 사실 양쪽 조정이죠. 양쪽 조정. 이중 세무 조정이에요. 입금 산입, 가산 조정이 하나, 송금 산입, 차감 조정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하는 게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법은 실천 학문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관행화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요. 정말 제가 앞에 말했듯이 이 두 개를 다 한다는 거는 정말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실익이 있냐는 거야.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송금 산입이고 한쪽은 입금 산입이고 완전 퉁쳐져 가지고 어떤 실익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생략한다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정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거 두 개를 해줘야 돼. 하지만 동일한 금액이 양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가산 쪽, 차감 쪽 양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는 생략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뭘 해줘야 돼? 그럼 생략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됩니까? 왜 아무 생각도 안 해? 그게 아니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차이나는 100원은 어디? 접대비 해당액. 회사가 450 계상했으니까 회사가 450원만 접대비 시부인 받고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 옆에다가 플러스 100. 이놈아 아니잖아. 550원에 대해서 시부인 받아야지. 그러니까 플러스 100을 해줘야 된다고요. 접대비 해당액에다가.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나오고 우리 시험에. 완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문제 보면서 이론 설명을 충분히 드렸죠. 이걸 이따가 보면서 하나 풀어봅시다. 자, 4번. 여러분 귀속 시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쉴게요.
말씀드렸듯이 접대비는 원래 이론 정리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론 정리를 이제 탄탄하게 하고 나면 문제를 풀 때는 수월할 거예요. 자, 네 번째 박스 귀속 시기. 뭐예요, 여러분? 몇 년도에 접대비로 볼 것인가라는 거야. 요것도 중요하겠죠? 요것도 우리 시험에서도 중요하고요. 몇 년도에 접대비를 볼 것이냐. 예를 들면 X 1년도 접대비, X 2년도 접대비 어디에 귀속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접대비지만 X 1년도에는 한도 여유가 좀 있었어. 그래서 X 1년도에 만약에 X 1년도로 동일한 게 귀속됐다면은 한도 시인됐을 텐데 한도 내에서 이게 X 2년도로 귀속됐다면 X 2년도에는 다른 접대 행위도 많았기 때문에 그 특정 행위가 접대비로 이 X 2년도 접대비로 분류된다면은 X 2년도로 간다면은 한도 부인된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세법은 규정을 딱 두고 기준을 두고 이대로 하라는 거야. 애매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막 그 법인이 임의로 야 이거 X 1년도 기준으로 야 지금 올해는 접대비 좀 여유 있으니까 올해 걸로 하자. 야 올해 여유 없으니까 내년으로 넘기자. 막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세법은 그래서 몇 년도에 접대비로 볼 것인지를 딱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됐죠? 봅시다. 결론 행위 기준입니다.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접대비를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접대한 행위가 발생했다면은 그때 귀속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뒤에 낮 현금주의라고 했죠? 현금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12월 30일에 뭐 문화접대비 봅시다. 뭐 프로야구 뭐 미술관 이런 데 보러 갔대. 접대비 그 접대하러 상대방하고 거래 상대방하고 되게 비싼 완전 고급 막 이런 데 갔대요. 고급 뭐 상품 뭐 콘서트 이런 데 갔대. 엄청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유 콘서트를 갔다. 저도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은데 그 뭐 구하기 힘들다면서요, 그죠? 아무튼 그런데 구했어. 그럼 얼마나 접대가 되겠어 상대방 입장에서 그걸 구하셨어요? 이럴 거 아니야. 너무 기분이 좋겠죠. 내년에도 그래 우리 잘해봅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힘들다는 아이유 콘서트를 구해오셨습니까? 좋아요. 그럼 여러분 그건 문화 접대비로 올 겁니다. 아무튼 그렇대. 근데 12월 30일에 콘서트를 보러 갔대요. 쿵짝쿵짝 보러 갔대. 너무 재밌게 보고 왔대요. 막 앵콜 해가지고 길게 해준다면서 아무튼 되게 재밌게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1월 달에 돈은 1월 달에 만약에 지급했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콘서트 예매할 때는 바로 뭐 현장에서 사지만 그게 아니라 이 업체를 어디 중간에 해가지고 내가 그 부탁하고 해서 1월 달에 그 콘서트 본 비용을 줬다고 해봐. 상대방은 그 지금 특정 다른 사람한테 이 상대방은 나랑 같이 노는 사람이죠. 같이 콘서트 본 사람 말고 그 콘서트 표 구하는 그거를 1월 달에 현금으로 누구한테 줬다고 해봐.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게 바로 12월 달에 X 1년 12월 달에 접대 행위는 이루어졌죠. 같이 콘서트 봤죠? 하지만 현금 자체는 이거에 대한 현금은 내년 1월 달에 이 X 2년 1월 달에 나갔죠. 그렇다고 해도 X 2년도 접대비가 아니라 접대 행위는 이미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X 1년도 접대비를 본다 이거예요. 현금주의가 아니란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와. 지금부터 사례 1, 사례 2를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사례 1. 올해 접대 행위가 발생했어. 콘서트를 같이 봤어. 아이유 콘서트를. 근데 회사가 여러분 장부에 접대비라고 비용 계상을 안 했대요.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 참고로 계속 읽어. 올해 현금 지급도 하지 않았대. 아까 콘서트 그 티켓 값도 아직까지 안 줬대. 다른 사람 있는데 거기 안 주고 그 업체에 안 주고 어떤 회계 처리도 하지 않았대요.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근데 뭐야? 접대 행위는 일어난 거야. 콘서트 12월 30일에 본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다? 중요한 거는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장부에 접대비로 비용 계상하지도 않았고 현금도 안 줬대. 자, 올해 세무조정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행위를 알게 된 거예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 올해 X1년도에 콘서트 본 거예요. 올해 세무조정 송금 산입 미지급 비용 100원 마이너스 유보를 합니다. 여러분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콘서트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1월 달에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올해 X 1년 말 기준으로는 부채죠. 내년도에 현금으로 줘야 될 거잖아. 그게 부채죠. 부채. 미지급 비용이라고 적든 여러분 접대비라고 적든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듯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는 요렇게 부채 마이너스 유보 쪽하고 연결되는 이렇게 자산 부채 쪽 측면을 말하자면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고 뭐다? 접대비라는 비용이 올해 X1년도 비용이다라는 측면을 보자면 송금 산입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적어도 된다고.
접대비라고 적든 미지급 비용이라고 적든 둘 다 맞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뭐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많이 적기는 합니다. 특히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있을 때는 뭐에 대한 유보인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 부채 계정을 적어두는 것을 보통으로 합니다. 하지만 접대비라고 적었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송금산이 미지급 비용 100원 마이너스 유보 하고 나서 뭐다? 올해 접대비 당연히 100원 가산해줘야지. 회사는 접대비 계산 안 했었잖아, 그죠? 요게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송금산입 미지급 비용 100원 마이너스 유보하고 동일한 금액 100원을 올해 접대비 100원에 올해 접대비에 100원을 가산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내년 X2년도 1월 달에 티켓 값을 입금해 줬대요. 상대방 그 제3자한테 입금해 줬대. 그때 되면 어때? 부채가 사라지죠? 송금불산입 미지급 비용 부채 100원 유보. 요거 추인되는 겁니다. 추인. X1년도 세무조정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X2년도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부채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여러분 X2년도에 회사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아, 그래. 1월 달에 그 현금 지급됐으니까 그 현금 기준으로 접대비로 잡자. X2년도 접대비에 만약에 가산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X2년도 접대비에서 100을 차감해야겠죠. X1년도 접대비니까 귀속을 맞춰주는 거예요. 회사는 X2년도에 회계 처리해서 접대비 할 거라서 X1년도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송금 산입해서 X1년도 접대비에 가산해주는 거죠. 그리고 X2년도에 그 현금 지급할 때는 요거를 정산해서 추인해서 유보를 없애주고 회사가 X2년도 접대비라고 장부에 적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어때? 그만큼은 이제 세법은 아니니까 X1년도 거니까 빼주는 거지. X2년도 거에서. 됐죠? 자, 사례 2번 보세요. 요게 여러분 쉬운 듯 하면서도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는 게 조금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사례 2번. 올해 접대 회기가 발생했어. 그래요? 알겠죠? 콘서트 봤어. 그리고 현금 지급까지 했대요. 근데 회사가 장부에 현금이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이렇게 나갔겠지. 현금 100원. 현금 나갔는데 현금 지급했는데 그거를 왼쪽에 접대비라고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행위도 발생했고 현금 지급까지 했어. 그럼 올해 걸로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다? 회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세법상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 현금 지급분을 접대비가 아닌 접대비로 적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급비용. 여러분 성급비용은 자산입니다. 맞죠? 비용인데 미래의 비용을 미리 낸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비용화 될 시점에 돈을 안 내도 되죠? 그러니까 미래에 나갈 돈을 막아주는 거니까 성급비용은 현재 시점에서는 자산이죠. 맞죠? 성급비용으로 계산이 났대요. 회사는 그러니까 내년도 접대비로 하고 싶었던 거야. 그죠? 올해 여러분 현금도 지급했고 아이유 콘서트도 같이 다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접대비를 하고 싶어서 올해 현금 나간 거를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두고 내년도에 그냥 요 자산을 까면서 접대비로 계산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회사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올해 세무조정 어떻게 해요? X1년도 이놈 자산은 무슨 자산이야? 그 자산 까 마이너스 유보 성급비용 자산 까 송금 산입해서 그만큼은 X1년도의 접대비로 볼 거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말하면서 동그라미 친 거 보셨어요? 자, 따라가 보세요. 성급비용, 자산? 야, 자산은 무슨 자산이야? 마이너스 유보로 까. 너 없어져. 자산 없어져. 자, 그러면서 송금 산입해서 올해의 접대비로 볼 거야. 됐죠? 100원을. 그리고 올해 접대비에 100원 가산하면 됩니다. 됐죠? 내년도에는 X2년도에는 회사가 여러분 어때? 회사가 이 자산을 없애면서 X2년도 접대비로 했겠죠? 자, 그러니까 요 차이를 없애주면 됩니다. 유보 추인하면 돼. 송금불산이 플러스 유보하고 뭐다? 요 현금자산 요 만들어서 적어주면 되고요. 뭐다? 회사 X2년도 접대비 했지만 아니야. 너 임마 작년 그러니까 X1년도 이미 접대비로 시부인 받았잖아. X2년도 접대비 아니다. 너 나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귀속 시기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게 제가 지금 드린 걸 다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은 완벽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요. 올해 접대 행위를 했는데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다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정확하게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단순히 그냥 접대 행위가 발생했다는 요 사실만으로는 세무조정이 안 나와. 세무조정은 당연히 항상 장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장부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사례 1처럼 아무것도 안 했니? 그럼 송금 산입하고 부채 미지급 비용 해서 100원 마이너스 여부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접대비 그 엑셀 1년도 접대비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시부인하면 되고. 사례 2번은 현금 지급했고 했는데 뭐다? 그 현금은 지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변에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하지 않고 생뚱맞게 자산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 자산을 깎아내고 송금 산입해서 접대비 하면 된다고. 자, 이런 식으로 이따가 연습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 사례를 통해서는 맞아. 네 말이 맞아. 여기까지만 동의하시면 되고 이따가 사례를 여러 개 볼 겁니다. 예제를. 접대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충분히 이따가 연습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론 정리가 아직도 안 끝났어. 할 게 많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여러분 134페이지 증빙 요건이라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끈기 있게 계속 쫓아와 주세요. 파이팅!